이혼을 하는데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인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산 분할에 관해서 두 분에 걸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혼인 전 처가 예금하에 둔 1억 원으로 혼인 후 집을 구입,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생활비를 보태왔고 10년 후 집의 시가가 5억 원이 되었다면 남편은 집에 대하여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는가? 1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처의 돈으로 샀는데 10년 후에 그 집의 시가가 5억 원이 되었고 그 사이에 남편이 돈을 벌어서 생활비에 보태왔다면 남편이 집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 집은 처의 돈으로 산 돈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사안 보겠습니다. 남편은 사립학교 교원, 처는 전업주부이고 이혼 재판 당시 남편은 아직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예상 퇴직금이 1억 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이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남편이 퇴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퇴직금이 안 나왔겠죠. 그러면 재판 당시에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 보겠습니다. 남편이 1977년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처는 93년 남편과 혼인해서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전담하였고 남편은 2006년 경찰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그때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현재 매월 21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을 경우 처는 남편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는가? 재판 때까지 남편이 받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론이 없습니다. 문제는 재판이 끝난 이후 남편이 받게 될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처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왜 인정을 할까요? 두 가지 근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주요 근거인데 공동재산의 청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죠, 말이.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혼인 후에 남편하고 처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명의를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근데 이혼할 때 그 명의가 남편 명의라는 것을 이유로 남편이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 남편의 이런 주장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집을 마련했는데 그게 어떻게 명의만 남편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남편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혼을 할 때는 그걸 기업을 기준으로 해가 짜게야 되겠죠. 그죠? 그게 공동재산의 청산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인정 근거는 부양적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차적 근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인하고 나서 남편이 밖에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처는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돌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을 하고 나면 처는 더 이상 남편한테 그 부양을 의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업주부로 20년 생활한 처가 취업이 쉽겠습니까?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수익을 보장받고 취업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혼할 때 뭔가 부양적 그 수단을 받고 이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재산 분할이라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혼인으로 인한 궁핍 이런 그 이론이 있습니다. 즉 혼인 때문에 배우자가 자기 능력으로 생업을 영위할 기회를 잃었다면 이혼 후에는 그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이론인데 부양적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럼 재산분할하고 위자료는 어떻게 틀릴까요? 재산분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재산의 청산적 성격 그리고 부양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위자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이거는 불법 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럼 바람을 피워가지고 처에게 손을 입힌 거죠. 이게 뭐냐면 극한의 정신적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게 위자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산 분할하고 성격이 틀리죠, 그죠? 그럼 재산 분할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이 있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야 되겠죠. 합의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의라고 생각할 때, 공정한 합의가 되려면, A, B가 합의를 한다. 그럴 때 A, B의 힘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혼인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처가 외부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재산의 명의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처는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남편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좀 불공정한 합의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8대2, 심지어는 9대1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의 보호를 위해서 합의를 좀 좁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 분할 약정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약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 약정서 같은 걸 작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정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협의상 이혼이 결국에는 그 불발로 그쳤을 때, 그럴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는 겁니다. 자,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다시 한번 바람을 피면 모든 재산을 처에게 준다. 내가 다시 여자 있는 술집에 가면 재산의 3분의 1을 처에게 준다. 이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죠. 이 각서가 효과가 있을까요?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으면 처한테 아주 유리한 게 되겠죠. 실제로 재산 분할 소송에서 처가 이런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하면서 남편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됐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이후에 다시 바람을 폈고, 또 이후에 이 각서 이후에 또 실제로 남편이 여자 있는 술집에 갔기 때문에 이 각서에 따라서 모든 재산이 처의 것이다. 또는 3분의 2가 처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서는 반성문 성격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이 각서를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과정에서 재산을 탕진하였다. 남편이 비싼 술집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였다라는 사실은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은 산정에 처에게 유리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는 있죠. 그죠? 그러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분할 청구는 바로 재판으로 돌입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조정을 먼저 거쳐야 되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조사하여 적절한 비율과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그 민사소송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처분권주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가 B로부터 받을 돈이 100억인데 A가 B에게 30억만 청구를 하면 법원이 B가 A에게 100억 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A가 청구하는 범위인 30억 내에서 그 법원이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A가 B에게 5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마음대로 B가 가지고 있는 빌딩 시가 100억 원에 상당하는 그 재산에 A의 지분, 공유 지분 2분의 1을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 법원이 그 방법에 대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그 범위, 방법에 관해서 당사자의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방식대로 그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 2년 내에 필히 청구를 해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심각하죠, 그죠? 예를 들면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10억 원인데 2년 지나면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2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례 중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후에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청구를 못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좀 이상한데요. 향후 바뀔 여지가 있는 판례입니다. 여하튼 이 판례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가슴에 깊이 새겨둬야 됩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전체 재산을 쭉 목록을 보고 7대3 내지는 6대4 이런 식으로 그 재산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7대3, 6대4 이런 식으로 기여분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혼인한 지 몇 년 되었는가, 이게 그 중요한 기준 중에 한 개입니다. 혼인 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기여분이 상승하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집을 남편이 해왔는데 1년 후 처의 기여분하고 20년 후 처의 기여분은 달라지겠죠. 20년 후 처의 기여분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재산을 누가 마련하였는가, 재산을 마련한 배우자의 기여분이 당연히 높게 평가가 될 것이고, 혼인 후 누가 실제로 돈을 벌었는가, 밖에서 경제생활을 했는가, 돈을 번 배우자의 기여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후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대학 등록금 누가 낼 것인가, 이런 에 대해서, 이거는 부양적 성격이겠죠, 그죠? 아이를 키우는 배우자, 대학 등록금을 낼 배우자의 기여분이 높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은 양육비에 관한 거 아니냐, 양육비를 더 주면 될 것이지 왜 재산 분할에 뜬금없이 이런 부양적 성격이 들어가느냐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그 아주 적절한 의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수천억대 재산가일 경우 양육비를 예를 들면 한 달에 1억 원 이렇게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책정이 법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비를 이런 좀 높게 잡으면서 거기에서 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재산 분할해서 반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후 직업이 누가 더 안정적인가? 이것도 부양적 성격이겠죠. 이혼 후 직업이 불안정적으로 예상되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높게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핵심적으로, 그래야지 부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업주부가 20년 전업주부가 이혼하고 나서 직업을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직업을 설사 구한다 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력이 단절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양적 성격의 측면에서 이혼 후 직업이 누가 더 안정적인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여분 산정 방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의 재산에 관해서 별개로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순재산에 관해서 전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은 7대3, 자동차는 6대4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순재산에 관해서 7대3으로 정합니다. 근데 예외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 일단 퇴직연금은 따로 그 기여분을 산정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알 수도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혼인 기간도 다 틀리고, 상황마다 100개의 사안이 있으면 100개의 사안이 다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재산 분할 비율을 알기는 힘든데,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맞벌이 경우에는 처가 청구할 경우 50%, 처가 남편이 경영하는 사업에 협력할 경우에는 50% 또는 그 이하, 그리고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30%고 어떤 경우에 40%냐면 주요하게는 혼인기간이 얼마인가, 그게 큰 기준이 되겠죠. 왜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를 해야 하냐면, 재산분할 소송이 다 끝나는데 그 소재기 시로부터 약 한 2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소재기에 당하면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너 이거 실은 처한테 그 재산 나눠주기보다는 나 그냥 재산 다 써버릴래.
그렇게 하면서 소재기 당하는 순간부터 2년 동안 뭐 예를 들면 한 20억 재산 다 써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산 분할 판결로 예를 들면 10억을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행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한 개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재산 분할 소송 제기하기 전에 미리 남편 명의 재산을 묶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가압류고, 뭐 예를 들면 남편 명의 재산, 부동산, 자동차, 통장, 월급, 임대차 보증금, 주식 등 이걸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현금 공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그 가처분이나 가압류에 있어서 그 담보를 요구를 해요. 담보를 왜 요구하냐면 가처분 가압류 그 결정은 신문이 열리지 않고 바로 결정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가처분 가압류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가처분 가압류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재산이 묶여버려서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금 공탁, 뭐 20% 공탁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재산 분할액이 10억인데 20% 공탁 2억 원을 현금으로 공탁해라. 이러면 처가 어디서 2억 원을 구합니까? 그래서 재산 분할 그 청구권을 청구 운인으로 해서 가처분 및 가압류를 그 청구를 할 때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현금 공탁을 요구하지 않고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를 합니다. 이 수수료가 한 수십만 원 이 정도 듭니다. 그래도 하여튼 가처분 가압류는 꼭 해놔야 됩니다. 자, 재산 분할 시작할 때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원고,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 시작할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 목록의 제출을 명합니다. 그죠? 그럼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각 당사자는 재산 목록 명세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적극 재산, 동산, 부동산, 채권, 특허권 또는 과거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2년 이내. 이 5번 과거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2년 이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재산이 20억 원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한 2년 동안 10억 원을 그냥 탕진해 버렸어요. 부부를 위해서 아니고 자기 혼자 위해서. 그러면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남편이 그렇게 재산 탕진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겠죠. 20억 원 주는 10억 원을 탕진했으면 10억 원은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럼 원래 남편이 뭐 12억 원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2억 원만 가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2년 이내 2년 동안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가를 보고 뭐 남편이나 뭐 심지어 처도 잘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잘못 탕진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겠다 이런 것이겠죠. 소득재산은 빚입니다. 빚. 그리고 기타 고정 수입, 고정 지출, 뭐 향후 6개월 이상. 고정 지출에는 대출 원리금, 이자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병원비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재산 명세 목록을 제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재산 숨겨놓고 그냥 그 목록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법원이 대법원, 금융권 등의 당사자 명의 재산에 관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의 당사자 명의 부동산 조회. 왜 대법원에 할까요? 대법원이 전국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각 은행에 당사자 명의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계가 있죠. 남편 명의로 된 것만 넣어보는 거죠. 남편이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거는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히 알 수가 없죠. 그죠? 되게 힘듭니다. 근데 법원이 이렇게 대법원이나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 재산 내역은 그 각 당사자가 상대방 재산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사실조회를 통해서 찾는 거거든요. 재판을 통해서 재판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지면 사실조회 해신이 오면 뭐 숨겨진 재산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은행에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파악이 되고요. 그러면 그 은행에 3년치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그 3년치 그 계좌 내역이 와요. 왜 3년치냐 하면, 자, 이게 지금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년 전에 처분한 재산, 이게 지금 10년 후에 재산 분할에 그거를 참고한다는 게 조금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보험협회 보험가입 조회 내역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각 보험회사의 당사자가 어떠한 종류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고, 그러면 각 보험사의 예상해지 환급금을 이렇게 사실 조회를 하면 조회가 옵니다. 예상해지 환급금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해지를 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죠?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해서 따박따박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험금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예상해지 환급금인 겁니다. 해약금은 뭐냐면 이미 해약했을 때 얼마 지급했는가, 그거를 그 사실조회하면 회신이 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각 그 증권회사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권계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증권회사의 3년치 거래내역을 달라 그러면 줍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실조회를 보내면 중국의 당사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번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지번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각 그 토지의 소유 내역을 정확하게,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실조회를 보내면 전국의 그 당사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건물 주소 파악이 가능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면 각 건물의 소유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